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첫 승리를 얻었습니다. 누적 득표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2.9%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남 경선의 의미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 측 관계자가 외부의 투자를 제안하는 자리에서 대장동과 판교를 연결하는 터널이 뚫리면 큰 수익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개발 이익 공공환수 사례로 언급된 서판교 터널 건설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가져갈 몫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곧 4,000명도 넘어설 거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서울 불암산에 산행을 나섰던 8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일주일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악몽 같은 명절을 보낸 가족들은 아버지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 방금 전 최대 승부처죠. 광주 전남 지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 6연승을 막았습니다. 첫 1승을 거뒀는데요. 다만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여전히 누적 득표율로는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선 기자, 이낙연 전 대표 일단 호남을 사수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를 알려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5번째 지역이자 자신의 고향인 광주 전남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1차 선거인단까지 포함하면 6번째 투표에서 첫 1승을 기록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6연승을 저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전남 경선 총 7만 1,800여 명 중 3만 3,848명의 지지를 얻어 득표율 47.12%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3만 3,726표로 46.95%를 득표했습니다. 0.17%포인트 122표 차입니다. 누적 득표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과반인 52.90%를, 이낙연 전 대표는 34.21%를 기록하면서 득표차는 기존 11만 표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반전의 기회를 잡기는 했지만 결선 투표를 가기 위해서는 남은 경선 동안 격차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추미애 전 장관 4.33%, 박용진 의원이 0.66%, 김두관 의원이 0.94%를 기록했습니다. 네, 표차가 크지 않아서 대장동 의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지사는 개표 뒤 투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격차가 더 벌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생각보다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개표 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희가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부까지 이제 개표를 내일까지 하게 되면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또 가져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주 전남 경선은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만큼 투표에 앞서 지지자 수천 명이 모여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선거인단 7만 6천여 명에 이르는 전북 지역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순회 경선장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예, 곧바로 정치부 전혜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이렇게 되면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이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는 피말리는 경선이겠지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선 경선이 재밌게 됐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에서 0.17%포인트로 이낙연 후보의 첫 승으로 네. 결선 투표까지 갈지 안 갈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여전히 50%를 넘는 52.95%거든요. 네. 다음 달 49만 명이 넘는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와 30만 명의 서울 경기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선 투표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80만 명 정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누가 더 선전했다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나온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예. 실제 개표 결과도 박빙으로 나왔는데 누가 더 잘 싸웠느냐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이 수치상으로 앞선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의 6연속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네. 첫 승을 따낸 것만 보면 분명 이낙연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광주 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기반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네.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니냐 이런 반응도 이낙연 캠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수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율인데요. 예상보다는 투표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광주 전남 투표율 56.2%입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공들여온 지역인 것 치곤 투표율이 높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 원인은 추석 연휴 그리고 당원들의 실망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조직을 동원하는 투표가 쉽지 않았을 수 있고요. 예. 또 최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인 게 당원들에게 실망감을 줘서 투표 포기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얘기하셔서 말씀인데 이번 호남 경선에서 최대의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영향의 방향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네, 오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해 보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대세론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은 두 후보에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존재하거든요. 네. 이 정치권 전체로 보면 정의당까지 나서서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보이는데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 후보가 오히려 고립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52.95%입니다. 이 수치가 이제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했었는데 이거를 무효수로 했을 때거든요. 근데 만약에 무효로 안 하면 50%가 간신히 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세균 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막판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했을 때와 무효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달라집니다. 이 민주당 선관위는 일단 무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의 최종 누적 득표율이 50%를 간신히 넘게 될 경우 이낙연 후보 측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경선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내일은 전북 지역 경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내일 전북 지역까지 포함하면 호남 지역 당원은 20만 4천 명 정도인데 오늘 결과가 2차 국민선거인단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경선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10월 1일 제주, 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선이 끝나면 수도권 경선과 2차, 3차 슈퍼위크 결과도 공개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혜정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또 새롭게 취재한 내용 하나하나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이득을 본 민간 사업자죠. 화천대유 등은 공개 모집 과정부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초기 정황을 잘 아는 관계자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첫 번째 심사평가위원들 모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 씨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에서도 알 수 있지만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가 이뤄진 건 지난 2015년 3월.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 배점에서 39%를 차지하는 1차 절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들이 맡았는데 평가에 참여한 위원 4명이 모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습니다. 평가위원 A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이 리모델링 조합장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로 유 전 본부장이 임용되면서 공사에 합류한 인사라는 겁니다. 유동규가 시키는 대로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비 본부장은 지난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영입하려다 한 차례 무산되자 이듬해 새로 만들어진 팀장급 직책으로 채용됐다는 겁니다. 직제에도 없는 현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개발본부를 만든 거죠. 천화동인 4호 대표 남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모 변호사도 공사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유 전 본부장과 편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밀접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뭐 반바지 입고 셀파 딸딸 끌고 다니고 그 유동규 방에도 들락날락하고 걔만은 그런 특혜를 많이 입었어요. 시 실장은 건설 분야 경험이 없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1차 평가에 참여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4사람 중 정 변호사와 A 처장은 2차 상대 평가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1차 평가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부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종 선정 결과에 공정성과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장동과 판교를 곧바로 잇는 서판교 터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대장지구를 조성하면서 이 터널의 건설 비용을 댔고요. 이게 이른바 공익 환수라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터널이 뚫려서 이익을 본 게 과연 공공,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인지 아니면 화천대유 같은 업자들인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은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개통한 서판교 터널입니다. 길이 893m로 성남 대장지구와 서판교 운중동을 연결합니다. 터널 공사를 발주한 곳은 대장동 지구 개발업체인 성남의뜰. 민간 사업자가 터널 건설비를 부담해 성남시에 600억 원대 공공이익으로 되돌아온 사례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그간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뜰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측 핵심 인사가 지난 2015년 외부 투자업체 키넨파트너스 관계자에 언급한 터널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터널 하나만 뚫리면 판교와 연결돼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성이 높다며 거액의 투자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서판교 터널이 성남 남쪽 대장동과 판교 도심을 10분 거리로 가깝게 만들어줘 대장동 지구를 단숨에 판교 생활권으로 편입시키는 효과가 난 겁니다. 40% 정도는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판교 생활권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라고 봐야죠. 결국 외부 투자사는 화천대유에 4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사 관계자는 화천대유 측 인사가 성남시도 참여해 돈을 가져가는 전에 없던 개발 방식이라고 설명해 투자 시 대박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으로 2천억 원대, 사업 배당금으로 4천억 원대 수익을 거뒀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각자 이 대장동 의혹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미가 다르죠.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로또, 비리를 규명하는 출발점이 대장동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대장동은 아예 대선에서 승리해 토건 세력을 해체하는 출발점입니다. 윤수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경기도 전반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성남은 이재명표 로또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며 이 지사 재임 기간 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캠프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의 특혜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였던 업체가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190억 흑자 기업이 됐는데 이 지사의 측근이 이 업체 부문장을 맡고 있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권 공동체로 엮인 그 이재명 마피아들이 꿈꾸는 대동 세상이 특혜와 부정 의혹으로 얼룩진 대장동 세상의 확장판인 것인지 심각한 자괴감이 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문제를 피하지 않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부패 정치 세력과 손잡은 기득권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으로 왜 공공개발 안 했냐, 공공환수액이 왜 그리 적냐며 대선 개입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 지사는
이번 대선을 토건기득권 해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더 강한 개혁에 나서겠다면서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채널A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들 모두 열공 모드입니다. 특히 윤석열, 유승민 두 후보는 공약 표절이다 아니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유권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책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생방송 토론회에서도 이게 이어질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 공약 표절 공방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유 전 의원의 군 복무자 주택 청약 가산점제 공약을 베끼지 않았다는 증거로 국방 정책 분야 4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유 전 의원 캠프는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못 봤습니다, 아직. 방어만 하던 윤 전 총장 캠프는 반격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문재인 후보 공약을 표절한 것이냐는 겁니다. 정치 공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애당초 유승민 후보에게 공약은 크게 중요치 않았던 것 아닌가. 두 후보 진영 간 공약 표절 공방은 내일 밤 9시부터 진행되는 채널A 주간 TV토론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송찬욱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인데요. 뭘 받을 일이라는 건가요? 네, 상과 수갑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상과 수갑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감옥 갈 일이라고 하자 상을 받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네. 시민들에게 돌려준 대한민국 행정사의 남을 모범 사례라는 건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상 받을 일이라고 다시 반격을 하셨는데 수갑 받을 일이 아니고 그게 상 받을 일이라면 본인이 덕금을 자처해야지. 네, 서로한테 별명까지 붙이면서 감정 싸움을 하더라고요. 네, 이 홍 의원이 이 지사를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스트라고 빗댔더니 이 지사 측은 홍 의원을 조선시대 폭군인 연산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차베스가 무상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를 망친 사람 아닙니까? 경기도의 차베스지? 난 그래 보죠. 연산 홍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정치에서 거친 입으로 국민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홍 의원은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이 이 지사에 맞서는 보수 대표 주자라는 점을 부각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지사는 홍 의원보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략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전 될 거라고 보죠. 박근 후보가 기대를 받는 이유는 야, 이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홍준표는 심판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홍준표 의원은 홈페이지에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 센터까지 설치하고 직접 제보를 받아 예. 이 지사를 향한 공세를 주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BTS 수백 배 효과적인 BTS라고 붙여봤는데요. BTS가 정치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미국 방송에 대통령과 함께 출연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서 이 미국 방송에서 또 한 번 함께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이 수백 번 얘기하는 것보다 BTS가 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BTS의 안무를 직접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는 노래도 아주 아름답고 또 안무도 아름답지만 차이를 뛰어넘는 어떤 통합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게 다 Even I can do this.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요. 예.
제가 방송을 봤는데 문 대통령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예. 수어가 이제 부각이 됐어요. 즐겁다, 춤추다, 평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 종식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안무여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네. 이 BTS는 유엔 총회에서 멤버 7명이 모두 백신을 맞았다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었죠. 이번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백신 접종과 기후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과거의 것을 두려워한다면은 뭔가 앞으로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체인지 단계가 아니고 크라이시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 연설 직후에 그 아미가 BTS 팬이잖아요. 네네. 아미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정말 대통령 연설보다 효과 있는 거는 좀 분명히 보이네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BTS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네. 유엔 사무총장도 BTS 덕분에 이 총회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치인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넘어가겠습니다. 3,273명, 추석 연휴 뒤에 우리가 받아든 숫자입니다. 하루 만에 800명이 늘어났고요. 이런 추세가 오히려 더 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쳤다지만 코로나 확산을 끝내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2주간 모든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에 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해 하루 동안 66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가 659명에 달합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고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는 2,5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118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비수도권도 확진자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델타 변이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데 6인까지로 사적 모임 규제가 완화되고 추석 연휴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다음 주에는 확진자가 더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델타 변이는 1대1로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원형, 방사형으로 전파가 돼요. 한 명이 5에서 7명을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4천, 5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1, 2주간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며 모임 취소를 당부했습니다. 최소 2주간은 사적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세에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3,000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1, 2주 동안은 병상 부족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확진자 수는 20일쯤 정점에 도달하고 꺾일 거다. 이게 당초 방역당국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빗나갔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줘서 이 정도에 그쳤다는 분석도 있죠. 당장 시급한 과제가 뭔지 황규락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자릿수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1차 접종률 70%에 달하는 20일쯤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던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차 접종률 70% 가지고 환자가 줄었다, 유행이 통제됐다,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심지어 2차 접종 완료율 70% 이상 했는 나라들도 지금 이 환자 폭증에. 전문가들은 지난 6일부터 풀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 3주 후에 좀 의료 체계에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꺾을 것인가 라고 보기에는 지금 피해가 많을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돼 방역 강도를 더 높이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효과가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지금은 이제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접종 완료율을 높여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을 수 있어 위중증과 사망자 수 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이분 모습, 특히 노원구 불암산 근처에 계셨던 분들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행을 나섰다가 실종된 지 일주일째입니다. 명절 내내 애가 탄 가족들, 남편이,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청색 모자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가는 80대 남성. 추석 이틀 전인 19일 오전 8시 반, 불암산에 올랐다 실종된 진명수 씨입니다. 연휴 기다리면서 아이들 기다리면서 가족들 만나기 전에 조금 더 이제 기분 전환도 하시려고 이제 여기 산에 나오신 것 같거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9일 오후 5시쯤. 먼저 산을 내려간 아내와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연락이 끊어진 겁니다. 올해 5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회복 중이던 터라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추석의 의미보다는 암담함이 더 크게 일주일을 보낸 것 같네요. 제 평생에 이런 심정을 느낄 만한 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경찰 인력 50여 명과 수색견, 드론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에서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실종자의 모자가 발견돼 소방구조대까지 동원해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렇다 할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인상착의가 적힌 실종 경보 문자도 발송했지만 목격자 제보도 없는 상황. 가족들은 매일 등산로와 숲을 헤매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제보가 수색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인근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후반의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친딸들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딸들을 상대로 10년 가까운 세월 수백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추악한 범행은 큰딸이 고등학생, 작은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친아빠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동물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딸들을 성폭행했다는 거죠? 네, 친아빠의 성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9월부터입니다. 딸들에게 고소를 당하기 직전인 올해 5월까지 계속됐는데 네. 2012년 첫 성폭행 당시 중학생이던 작은 딸이 주요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제주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작은 딸을 상대로 해서 200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고 임신을 하자 중절 수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작은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틈만 나면 아빠가 방으로 불러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긴 세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드러난 겁니까? 네, 피해자인 두 딸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네. 올해 초에 피해 사실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면서 친아빠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작은 딸의 일기장엔 그동안 겪은 성폭행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면서 협박까지 했다는데 10년 가까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내가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정신적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성폭행은 결국 언니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언니 삶조차도 무너진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잖아요. 언니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야수 같은 행동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네, 실제 친아빠는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마음 아픈데 이럴 거면 딸들을 왜 자기가 키운 겁니까? 네, 지난 2007년 이혼한 전처가 재혼을 하자 네. 두 딸을 데려와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딸들을 데려온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의붓아빠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인데 재판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건 친아빠인 피고인이다. 사건 기록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피고인은 자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기존 판례보단 중형이긴 하지만 외국에 비교했을 때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고등법원은 친딸을 4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서 징역 1,50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미국 또 다른 주에선 10년 동안 친딸과 의붓딸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723년과 438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죄마다의 형량을 따진 뒤에 이를 합산해서 선고하고 형량의 상한선도 제한이 없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 형법에선 유기징역의 경우에 최대 형량을 30년으로 하고 가중처벌을 해도 징역 50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사형을 집행을 안 한다고는 해도 양형에 대한 좀 근본적인 생각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 마음을 졸이게 했던 중국 헝다그룹 부도, 오늘 세계를 가다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광풍 덕에 문어발식으로 성장했지만 또 공산당이 단행한 부동산 규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기업의 흥망성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베이징 도심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헝다그룹 아파트 건설 현장. 포장도 제대로 안 된 도로를 따라 들어서니 건설 장비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2년 뒤 완공과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부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상점도 버스 정류장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광풍 속에 헝다그룹은 공급만 대폭 늘려왔습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벌렸더니 주변 시세나 분양가를 밑도는 매물이 나와도 매수 움직임은 없습니다. 부동산 광풍을 등에 업고 이처럼 헝다가 중국 전역에 벌려놓은 건설 현장만 1,300여 곳. 그러나 공동부유를 내세운 당국은 부동산 대출 제한을 단행했고 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的定位. 3천만 가구가 미분양으로 쌓인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헝다의 공격적인 투자는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헝다가 은행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부채는 350조 원으로 치솟아 자기 자본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건설 중인 부동산이 헝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화도 쉽지 않습니다. 헝다의 핵심 사업을 떼어내 국유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이번 사태에 일단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Perhaps clamping down on risky behavior in other sectors, and this kind of goes along with what China's already been trying to do under Xi Jinping. 일각에서는 헝다의 위기를 외면하는 당국이 거품투성이인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4나라가 쿼드라는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최종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쿼드 참여를 주저하고 있죠. 일단 4나라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우주 그리고 북한을 언급하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모디 인도 총리를 안내하며 회담장으로 들어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일본 총리,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자리했습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과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 쿼드가 바이든 취임 이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반년 전 화상회의에 이어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맞댄 겁니다.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When we met 6 months ago, we made concrete commitments to advance our shared and positive agenda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oday, I'm proud to say that we're making excellent progress. 중국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In the Indo-Pacific region, a region that we wish to be always free from coercion, where the sovereign rights of all nations are respected, and where disputes are settled peacefully. 협력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백신 외교나 기후 협력 등에 초점을 맞췄지만 기술 협력, 특히 우주 분야에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기후 모니터 등 평화적 목적인 위성 데이터 공유가 중국 견제 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을 향해 도발을 삼가고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성명에 담았습니다. 아프간 사태 이후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의 모호한 외교 전략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바나나 한 송이라도 지키려고 농부는 재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카나리 제도, 우리에게 낯설지만 스페인령 하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죠. 이곳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일주일 가까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바나나 농장 인근에서 회색빛 연기같이 솟고 초록빛 바나나에는 불씨가 핥힌 상처가 보입니다. 나무 위에는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도로를 막아선 용암 때문에 농장 근로자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No sabemos el tiempo que estaremos en volver porque van a estar las carreteras cerradas y nada, y te cambia toda la vida. 지난 19일부터 카나리 제도 라팔마 섬에서 시속 700m로 흘러내리던 용암은 이젠 시속 3m로 느려졌습니다. 해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용암이 느린 속도 탓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500채 가까운 건물이 파괴됐고 6,0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라팔마 섬의 주요 생계수단인 바나나 농장도 용암으로 뒤덮여 연간 생산량의 15%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No se puede comparar porque te digo, este ha hecho mucho destrozo. El otro prácticamente no destrozó nada. Nada. Y este un desastre. 길게는 몇 달 동안 용암이 서서히 분출돼 가능성도 제기돼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인 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가 유독 매장에서 개인용 보온컵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그런다는데 혹시나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만들었다는 이 안전조치.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장하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인천 서구 스타벅스 매장. 음료를 주문하며 개인 보온컵에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텀블러에 담아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 담아드리진 않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매장이라 보온컵을 안 받는 겁니다. 보온컵에 묻었을지 모를 바이러스에 직원이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조치라는 게 스타벅스의 입장.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대신 보온병을 가져오면 할인 혜택은 기존과 똑같이 제공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보온병에 음료를 담아줍니다. 이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인천 강화군입니다. 제 개인용 보온병에 음료를 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텀블러에 가능한가요? 텀블러에 가능한데 이게 지역마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온컵 맥의 감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텀블러 세척하는 과정에서 에어로졸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면 접촉하는 게 더 위험하겠죠. 침방울로 퍼지는 바이러스 특성상 보온컵에서 호흡기로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형 커피 전문점들이 4단계 지역에서도 보온컵 음료 판매를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일회용기 절감과 감염병 예방 사이에서 균형을 갖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BTS 위상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록밴드죠. 콜드플레이와 함께 신곡을 냈습니다. 가사 절반 이상이 BTS가 직접 쓴
한국어 가사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현영 기자입니다.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방탄소년단과 함께 작업한 곡 마이 유니버스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작사, 작곡에 참여했고 한국어 가사로 랩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팀 멤버들이 직접 쓴 한글과 영어 가사 영상은 콜드플레이 계정에서만 공개 하루 만에 1,800만 명 넘게 봤습니다. 노래를 들은 콜드플레이 팬들은 멜로디와 가사 모두 아주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에 관한 논의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팬들에게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국어 가사는 콜드플레이 측이 직접 방탄소년단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한 평론가는 대표적 K-팝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독창성을 살리기 위한 콜드플레이 측의 기획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음악계에선 이번 곡이 백인 가수 엘튼 존과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 등이 함께 부른 80년대 곡 That's What Friends Are For가 보여준 우정과 화합에 이견된다는 평이 나옵니다. 한국어 가사의 매력이 영미 음악 팬들의 관심을 한층 더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요즘 옷을 어떻게 입을지 고민 많으시죠? 아침과 낮의 날씨가 다르고 하루하루 다르다 보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일도 서늘합니다. 얇은 옷 위에 보온이 충분히 되는 니트류 껴입는 게 좋고요. 아침과 밤엔 공기가 특히 차가워서 스카프를 둘러서 체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제외하고는 17도 안팎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만큼 쌀쌀하겠고요.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전국이 25도 안팎에 그쳐서 오늘만큼 서늘하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자외선이 강했지만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보통 단계를 회복할 전망이고요. 내일까지 동해상과 남해상엔 풍랑과 너울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흐리다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 맑아지면서 다시 30도에 가까운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